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영선 인사드립니다. 자동차에 안전장치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또 시야를 보호하는 앞에 달려있는 윈도우 와이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름에 장 맞을 때 앞창에 내려붙는 물 다 닦아주죠. 겨울도 이거 필요합니다. 겨울에 한방눈 아마 조금 있으면 내린다고 그러는데 이 앞창에 눈이 쌓이면 또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요거 윈도우 와이퍼가 있어야만 깨끗이 치워주는데 어떤 분들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짝만 달고 다니시는 분들 또 좀 더 심하신 분들은 윈도우 와이퍼 소리가 쫙쫙 납니다. 이게 밑에 고무판이 다 마모가 돼서 유리를 긁는 소리입니다. 이거 올 겨울에 좀 잘 간수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자동차 천국이라는 미국으로 모셔서 자동차 여러 가지 신기한 쇼도 보시고 또 재미있는 자동차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1970년 초에 미국 인구 1억 8천만일 때 1억대의 자동차를 돌파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2005년 현재 2억 한 7천만 미국 인구의 자동차만 2억 2천만 대입니다. 거의 한 집에 한 사람에 한 대씩이죠. 이렇게 자동차 대국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선 그 탄생하면서 두 가지로 파생이 됩니다. 하나는 유럽 쪽에서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의 한 어떤 신분의 상징 사치품으로서의 가치. 그러나 그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이 자동차가 서민 생활에 절대 필요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를 매긴 게 틀립니다. 미국은 1910년대부터 자동차가 생활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특히 도시보다도 지방의 농촌이나 목장 또는 산림 이런 종사하는 분들은 그 가옥에서 그 생산을 해가지고 도시에 갖다 팔려면 자동차가 없을 때는 이 마차로 대여섯 시간 걸려서 시장에 내다 팔고 이래서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거리, 교통의 거리와 낭비하는 시간을 좁혀준 게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가장 큰 공적을 세웠죠. 1907년에 미국인들이 서민들이 누구든지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값싸고 튼튼하면서 정비하기 좋고 운전하기 쉬운 그런 포드 T형을 개발해가지고 1927년까지 1,500만 대를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 서민들은 바로 자동차 생활 시대로 접어들게 만든 그런 공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없이는 못 사는 미국 사람들, 밥은 굶어도 자동차는 꼭 타고 다녀야 된다는 건 이건 미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생활입니다. 유럽이나 우리에게는 그런 생활보다는 아직까지도 어떤 그 편리성 또는 사치성 때문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미국의 자동차 문화가 일찍부터 섬이나 생활화된 이 미국에는 문화가 일찍 뿌리를 내린 것처럼 자동차가 다양하게 발전이 됩니다. 1950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부터 미국은 대량 생산 자동차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빅3 즉 크라이슬러, 포드, 제너럴 모터스에서. 그러나 이 미국 사람들은 또 특히 그 자동차를 잘 타는 게 회사에서 정해준 그 설계 생명 이상은 잘 안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에는 어떤 기현상이 일어났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폐차 무덤 천국으로 돌변합니다. 각 지역마다 각 지방 마을마다 좀 몇 가구 있으면 바로 공지가 바로 폐차장으로 변해서 폐차 천국으로 변하는데, 이제 이렇게 폐차 천국으로 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이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자동차의 그 새로운 창작 경지 또 기술의 경지를 개발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클래식카의 복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식카 복원이라는 게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연대가 짧아서. 근데 이 1910년대, 1900년대부터 사용하던 그런 자동차들이 미국 전국에 널려 있으면서 50년 이후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저 널려 있는 옛날 자동차를 하나씩 두씩 사다가 그것을 원형대로 그대로 복원을 합니다. 아주 새로 처음 나온 차를. 이렇게 해서 20년대, 30년대, 보통 미국에서 클래식카라고 그러면 한 70년대 이전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40년 이전 차를 클래식카라고 그러고, 70년대 이전 차를 갖다가 올드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중고차 시장이 딱 한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저 타다가 좀 새 차를 구입한 그 승용차를 내다 파는 것이 바로 중고차 시장인데, 미국에는 이 중고차 시장이 두 가지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승용차를 다시 바꾸든지 해서 그것을 내다 파는 승용차 중고차. 또 하나는 이와 더불어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로 클래식카 중고차입니다. 물론 클래식카는 중고차입니다만 이 클래식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젊은 사람들, 특히 자동차를 좋아하는 미국 젊은이들 많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차 폐차장에 가서 포드 10년형, 포드 7년형, 10년대 이런 옛날 골동차 다 썩어가는 차를 갖다가 구입해 와서는 거기에다가 자기 본 돈을 다 투입을 해서 완전히 새 차로 복원합니다. 이것을 복원한 차를 가지고 클래식카 시장에 나와서 이것을 또 팝니다. 물론 자기가 들였던 공비하고 거기다 조금 이문을 붙여가지고 파는데 비싸게도 안 팔아요. 이렇게 팔면서 그 판 돈 가지고 이 클래식카 시장에는 완전히 복원된 자동차도 있겠지만 복원 안 된 그냥 엔진만 올려 있고 썩은 그 차체만 올려 있는 차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파는 차도 있습니다. 이런 차를 사가지고 다시 그것을 복원한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치부하는 방법이 부동산이나 이런 땅을 사가지고 돈을 그냥 축적하는 이런 치부지만 그런 특성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의 치부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취미를 살려낸 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10명 중에 한 5명 미국 사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봅니까? 나 여행 가기 위해서 본다. 또 어떤 사람 나는 자동차를 다시 복원하는데 내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돈을 쏟는다. 이게 좀 차원이 다르죠. 따라서 이 미국의 클래식카는 다양하게 발전해 오면서 또 이 클래식카 시장과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클래식카 컨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클래식카 쇼죠. 이 클래식카 쇼가 항상 클래식카 시장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빛을 보이는데, 이 클래식카 컨테스트는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복원한 자동차들을 갖다가 경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이 컨테스트에는 얼마나 엔진을 아주 멋있게 잘 복원을 했느냐, 또 차체를 얼마나 처음과 같이 잘 복원했느냐, 또 어떻게 페인팅을 잘했느냐, 또 내장 인테리어를 잘했느냐, 여러 부문을 나눠서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1등 되면 그 차는 그 자리에서 또 상당한 값을 부르고 팔게 되죠.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에는 이 클래식카라는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그 클래식카 시장과 그리고 클래식카 콘테스트가 매달 전 지역마다 한 번씩 열리면서 이 클래식카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보면 말이죠. 아예
자기 집 뒷마당에는 하나의 자동차 중고품 공장 같아요. 이 클래식카에 매료된 사람들은 저와 똑같습니다. 저는 길 가다가 자동차 관련 책만 보면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구해오는 버릇인데, 바로 클래식카 매니아들은 돈만 있으면 길 가다가 그 부품 보이면 말이죠, 자기 차에 맞거나 안 맞거나 전부 사다가 뒤에 창고에 재워놨다가 그렇게 해서 뼈대를 사가지고 차를 재생해서 새로운 차를 환생시키는 그런 참 멋있는 자동차 생활을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유럽의 작은 왕국 덴마크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덴마크의 대중교통 문화,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선진적인 교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덴마크 여행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내려보면 우선 놀라는 게 자전거 천국이라는 거. 예, 자동차보다도 자전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덴마크는 뭐 상당히 경제 대국에 이제 앞서가는 나라, 작은 나라지만 이 자연 환경 보호에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560만 명의 덴마크 인구 중에 자동차 보유대에서는 18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돈 많은 부자 나라가 자동차를 저렇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코펜하겐의 시민 총 인구수 60만 명 중에 40만 대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코펜하겐 덴마크가 자전거 천국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과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 자동차 많으면 우선 매연공에 찌들지 않습니까?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찬성을 받아들여가지고 1990년대, 1980년대 중력부터 덴마크, 특히 코펜하겐에서는 자동차를 몰아내면서 자전거에 대한 모든 우선권을 부여를 합니다. 우선 첫째, 덴마크에 가면 틀림없이 어느 도로든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널찍하게 닦여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신호등까지 뿐만 아니라 각 버스 정거장이나 지하철 정거장이나 틀림없이 자전거, 뭐 기차역도 그렇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꼭 상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 안에까지 말이죠, 이 자전거 수리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전철이나 기차에는 틀림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교통 배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 다음에 자전거 대국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 지리적 조건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덴마크는 높지가 않는, 지대가 높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해발 기껏해야 아무리 많이 높아봤자 8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좁은 국토에 얼마든지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자전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용도로 자전거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본받을만 합니다. 우선 뭐 아이들 태우는 유모 자전거부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택배는 참 오토바이가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자전거 택배밖에 못 합니다. 자전거, 택배용 자전거, 우체부용 자전거, 그 다음에 관광객용 자전거, 그 다음에 썰라리맨용 자전거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장애인을 위해서 누워서 가는 자전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하는데, 이 자전거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자동차가 필름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덴마크는 이 자가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자가용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가용 한 대 사가지고 1년만 지나면 자가용 값 한 대가 세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역시 이제 뭐 여러분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선 매연공에 없애려는 거고 교통사고 미연 방지하려는 겁니다. 이 자동차 값이 덴마크에서는 얼마나 비싸냐 하면 우리나라 1500cc급 자동차 새 차입니다. 한 3배 이상을 위한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자동차를 덴마크 사람이 흩어서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좁은 땅에
높지 않는 지대에 자전거만 있으면 하루 종일 뭐 얼마든지 볼일 보고 또 편리하고 공해 없죠. 간단하죠. 이래서 자연적으로 이 지리적 조건, 정부의 그 뒷받침하는 정책, 그다음에 국민이 호응해서 덴마크는 자전거의 천국으로 변했던 겁니다. 이 관광객도 덴마크에 가시면 말이죠. 뭐 택시나 이런 거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거장마다 또 터미널, 버스 터미널마다 또는 시내 요소요소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데요. 관광객을 위해서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이 자전거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지 관광할 수 있어요. 그건 덴마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자전거 많이 정부에서 권장합니다만은 자전거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덴마크가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한 것은 오늘 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덴마크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1907년경에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서부터 중심지대에서부터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자전거를 또 번성하게 한 밑바탕이 됐고요. 또 덴마크 가시면 그 중심지 광장, 중앙 광장에는 일절 그 자전거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자동차로 들어갈 수 없는 자동차 없는 사람의 보행 전용 거리로도 유명합니다. 사방 타석분이 약 한 1km 정도의 이 거리에는 자동차는 일절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들어가되 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자동차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잘못해가지고 자동차가 들어가서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그 사고 배상 피해는 자동차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자동차 참 그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덴마크에 가면 낮이나 물론 밤에는 전조등 켜야 되겠죠. 낮에는 날이 밝아도 모든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게 그 스웨덴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제 해가 짧고 그리고 구름 끼는 날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낮에도 전조등 켜고 다닌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주차 시계를 달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지금이라도 덴마크 코펜하겐 가시는 보면 자동차 앞유리창 왼쪽에 시계 판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게 바로 주차 시간입니다. 자기가 11시에 왔으면 1시간에 12시까지 딱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주차 단속원들이 그 안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넘어가면 벌금을 물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참 자동차 있어도 편리한 그런 제도를 교통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동차인들, 참 특히 젊은 사람들 알고 싶어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를 이렇게 발전시킨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한 분의 위대한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새 디젤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디젤 승용차까지 대단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젤이 옛날하고 달라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디젤이 소음이 크고 진동이 커가지고 승용차용으로는 안 맞다 해서 별로 탐탁하지 않 여겼습니다만 이제도 그 후 한 10년이 지나니까 디젤 엔진 기술도 상당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가솔린 차처럼 조용한 디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젤 엔진이 어떻게 발명되느냐 하는 뒤에는 아주 비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비사이기도 합니다만 뭐든지 희생을 하고 나서야 그 발명 빛을 보는 게 아마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동력혁명,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력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18세기 후반이죠.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전기 엔진을 완성해가지고 산업동력혁명 일으킨 게 제1동력혁명입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인 1880년에는 독일에서 칼 벤스하고 고트림 다이밀러가 역시 이 전기 엔진은 왜 연기관 아닙니까? 옛날에 석탄 때는 기차 타보셨죠?
뭐 요새 젊은 분들은 못 타봤을 겁니다. 뭐 바로 그게 외연기관입니다. 전기엔진. 그 다음에 제2동력혁명이 바로 내연기관.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엔진인데 이것은 안에서 연소를 해가지고 동력 힘을 얻는 거. 이게 역시 발명한 사람이 1886년에 독일 사람 다이밀러와 벤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엔진을 지나서 제3의 동력혁명, 바로 디젤 엔진을 발명한 사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역시 독일의 공학 박사 루돌프 디젤입니다. 이 루돌프 디젤은 독일 출신으로서 공과대 졸업했어요. 그리고 공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인데 이분이 1890년대 막 등장한 가솔린 자동차는 이게 점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는 스파크, 전기 스파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발명 못해서 뭐 가지고 점화했느냐 하면 전기 자석을 이용해서 불꽃을 일으켜서 점화를 시키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는 그 버너 있지 않습니까? 엔진 몸속에다가 버너 철심을 박아서 바깥쪽 철심 끝에다가 조그만 오일 버너를 달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열을 주면 쭉 들어가서 엔진 속에서 연소해서 작동하도록. 이게 그런데 눈 오고 비가 오면 바람 불거나 하면 이게 점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도 1890년대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이 전기자동차는 덩치만 컸지 에너지 효율이 없어요. 즉 에너지 효율 100을 따지면 전기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이 한 20 내지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더 내려면 이 엔진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런 불편을 다 덜어버리고 어떻게 간단한 엔진 그리고 점화하기 간단하면서 열 효율이 좋은 엔진을 만들까 하고 연구한 사람이 바로 루돌프 디젤 박사입니다. 1880년대 중역부터 이 루돌프 디젤은 무엇을 발명했냐면 연구를 했냐면 식용 제빙기를 연구를 하다가 이건 아주 쉽게 발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식용 얼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디젤 박사는 파리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지금 말하는 디젤 엔진을 연구를 하는데 몇 년을 연구를 해도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그러다가 1891년 여름 먼 날 독일 고향에 갔다가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만 가면 자기가 박혀서 지내다시피 한 그 과학 실험실을 우연히 가보게 된 겁니다. 실험실에 들어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부시톨이라는 통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된다. 이 통이 뭐냐면 공기를 아주 강하게 압축시키면 여기서 열이 생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저거다 하고 무릎을 치고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1894년 드디어 세계 최초로 제3의 동력혁명을 일으킨 디젤 엔진을 발명을 합니다. 근데 최초의 디젤 엔진은 얼마나 크냐면 크게 길이가 2m, 높이가 2m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용으로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자, 이렇게 발명을 하고 나니까 이 제3의 동력혁명으로 어디 제일 먼저 그 영향이 갔냐면 선박. 큰 선박이 그 옛날에 그 기선 보면 석탄 떼는 그 전기보일러 얼마나 큽니까? 이 디젤 엔진 축소형을 갖다가 장치를 하니까 큰 효율 좋죠. 이래서 이 루돌프 디젤의 발명한 디젤 엔진은 풀이 나게 팔려나갑니다. 근데 이 엔진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검은 여왕, 열 엔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디젤 엔진이 처음 발명되던 1890년대에는 경유라는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 휘발유도 이제 탄생해가지고 벤젠 같은 것밖에 없었는데 경유가 없어서 처음에는 무엇으로 연료를 썼냐면 석탄을 아주 부드럽게 밀가루처럼 부드럽게 빻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연료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다 그거 이제 경유로 바뀌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디젤 엔진, 이 루돌프 디젤은 제빙이 가지고도 돈을 벌고
디젤 엔진 발명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이 발명가는 치부, 이 경영에 또 이게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1913년 여름입니다. 영국에서 이 루돌프 디젤로부터 엔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라이센스죠. 공장 그 허가를 사가지고 와서 엔진 공장을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개관식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파리에서 도보에 하고 나와서 배를 타고 밤중에 건너가다가 밤까지 잘 놀았는데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아침에 식탁에 나타나지 않아요. 루돌프 디젤이.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보니까 저 뱃머리에 자기가 평소에 쓰던 모자하고 단장하고 안경, 구두 싹 벗었고 사람은 온데가 데가 없어요. 그로부터 4일 후에 저 푸케에 떠있는 루돌프 디젤 사실을 노르웨이 한 어선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디젤은 그 유명한 위대한 발명을 해놓고 지금 어떻게 그가 죽었는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그 경쟁업자들의 모함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자살을 했는지 이렇게 발명가 아주 참 비극적인 생을 살다가 발명가지만 위대한 그런 제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사람처럼 절대 깨끗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 할 것 없이 이 공기가 하고 연료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기화가 돼서 여기 이제 연소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자동차든지 이 엔진에 보면 에어클리너라는 이 공기청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둥그렇게 뚜껑 같이 냄비처럼 생기고 있는데 그 안에 자바라식 그 엘리멘트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가 통과하면서 나쁜 것을 다 걸러줍니다. 특히 강원도나 고산지대에 다니는 자동차는 지대가 높을수록 산소가 조금 희박해지죠.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에 먼지가 많이 들어있으면 깨끗한 공기를 충분히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에어클리너 한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만 적게도 1년에 2번 정도, 3번 정도는 매 계절마다 한 번씩은 다 청소해 주시면 이 엔진 잘 돌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